지난 시간에 자 매스 밸런스 관련해서 그 시스템 해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어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자. 예. 자, 비열에 대해서 어제 좀 설명을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책 교재 텍스트북에 23페이지가 되겠다. 그죠? 23페이지가 되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비열은 여기 정의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 관련되는 단위, 그죠? 어떤 물질 킬로그램을 1도씩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열량, 요게 이제 비열이라고 했고, 단위를 그래서 뭐 주울 퍼 킬로그램 섭씨 도시 혹은 킬로주울 퍼 킬로그램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 하면은 자, 여기 보면 비열의 이제 기호가 C가 됩니다. C. 조그만 C. 이제 일반 환경에서는 크게 쓰면 C가 그게 이제 concentration 농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조그만 C로 씁니다. 조그만 C로 쓰고, 그 다음에 CV가 있고 CP가 있는데, CV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정적 비열이라고 합니다. 정적 비열. 그래서 뭐냐? 컨스턴트 볼륨이다. 그러니까 볼륨이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이 CV라고 하고, 또 반면에 압력이 일정할 때는 CP, 컨스턴트 프레셔 해서 CP CP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요것이 되겠죠. 그죠? 1-48, 그 다음에 49, 50, 그 밑에 나온 것이 되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책에 설명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엔탈피, 여러분들 엔탈피라는 정의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막 산업화가 되어지고 발달이 되어지고 하여튼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 엔탈피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혹은 변하지 않습니까? 응? 그렇죠. 맞아요. 그죠? 엔탈피,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보면 파괴가 되면 엔탈피는 증가합니다. 즉 엔탈피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거예요? 불안정적인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엔탈피가 자, 산업화가 될수록 증가하고, 엔탈피가 증가하는 것은 불안정화된다.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 엔탈피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U 플러스 P 곱하기 V다. 여러분들 P는 프레셔니까 압력, 뭐 V는 볼륨. U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터널 에너지에서 내부 에너지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압력하고 볼륨에 대해서 이걸 무시를 한다고 하면, 신경 안 쓴다고 하면, 결국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그지? 내부 에너지다면 내부 에너지. 그죠? 그래서 막 개발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엔탈피가 막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는 그런 원시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내부 에너지가 변동이 없겠죠. 고요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엔탈피가 증가하면 불안정하게 되고, 그 상태는 바로 디벨로핑하는 상태, 개발하는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막 외우지 말고. 그래서 H는 바로 U에 관련된 것이다. 물론 압력하고 볼륨에 관련된 것이지만, 자, 그렇다면 이 내부 에너지 U는 어떻게 얘기하고, 그럼 U를 정의함에 따라 가지고 또 엔탈피의 변화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 자,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 U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M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다. T는 템퍼러처. 그 델타 T는 뭡니까? 온도 변화죠. 그죠? 변화니까. C는 정적 비열이야. 비열이지. 그지? 비열. 그 다음 M은 뭡니까? M 뭐죠? 여러분들 흔히 쓰는 M. 그래. M 질량기호로 M 쓰잖아. 그죠? 그래.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냐? M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M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알겠습니까? 요러한 어떤 관계는 많이 나옵니다. 뭐냐? 자, 우리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막 반응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게 발열 반응이든지 흡열 반응이든지 간에 에너지가 생긴다고.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열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 열이 나면 온도 변화가 있는 거죠. 온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그 생기는 온도 변화에 발생하는 열을 갖다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갖다 리커버리해서 또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관계, 발생되는 에너지가 얼마, 그 다음에 그 값이 얼마, 이런 걸 예측할 때 주로 쓰는 식이 바로 요거다 이겁니다. MC 델타 T. 밑에 또 나오죠. 그죠? 그 뭐냐? 51식으로 바로 가면, 자, change in stored energy에서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지.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다. 자, 요거 외웁시다. 그죠? MC 델타 T다. change in stored energy는 뭐냐? MC 델타 T다. 그지?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MC 델타 T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엔탈피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엔탈피의 변화는 MC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T인데 내부 에너지는 주로 정적 비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엔탈피의 변화는 정압 비열에 관련된 것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압력하고 부피에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이 C나 C나 똑같은 거겠죠. 그죠? 그지? 그 CV나 CP나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 CV하고 CP가 같으면 델타 U나 델타 H나 같아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 나오죠. 자, for many environmental system, 많은 경우 대부분의 환경 시스템에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가열되는 어떤 물질들은 고체이거나 혹은 액체인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정적 비율이나 정압 비율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정적 비율이나 정압 비율이 똑같으니까 결국 델타 U나 델타 H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델타 U나 델타 H나 똑같고 그건 결국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저장된 에너지에서의 어떤 그런 그죠? 저장된 에너지에서 변화는 그냥 MC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알아두면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취급하진 않아도 여러분들 에너지가 좀 중요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관계식은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자,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용어들이 조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사실 나도 처음 뭐 이렇게 보는 용어지만 처음에는 작년에 이제 처음 봤죠.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색깔로 된 것부터 보자. 자, 이제 에너지 계속 가는데, 자, 어떤 물질이 페이즈가 변해. 페이즈가 뭐냐면 상태입니다. 페이즈는 뭐냐? 솔리드냐, 리퀴드냐, 혹은 에어냐, 그죠? 고체, 액체, 기체, 그것을 갖다 페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고, 기체에서 다시 반대로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전부 다 페이즈가 변한다고 얘기하죠. 상이 변한다. 근데 상이 변하는 경우에 반드시 에너지를 보게 되면 에너지는 흡수되거나 혹은 릴리스 되거나 방출되거나 어떻게? without a change in temperature. 온도 변화 없이, 그죠? 온도 변화 없는 경우에, 온도 변화 없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되죠. 아이스크림이 녹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그럼 그 고체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근데 그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나 상태는 변했죠. 고체에서 액체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에너지가 릴리스 되거나 방출되거나 혹은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또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왜? 물은 몇 도씨에서 끓여요? 100도씨에서 끓죠. 그럼 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화되지. 그지? 그럼 그때 기화될 때 수증기의 온도나 끓을 때 온도나 똑같은 거 아이가? 맞지? 온도 변화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잖아.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에너지의 단위는 뭐라고? 줄 퍼 킬로그램 섭씨. 그죠? 비열의 단위. 비열의 단위. 이야기상 비열의 단위. 자,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뭐 쭉 빨간 걸로 설명이 돼 있고 뭐 퓨전 엔탈피가 있고
vaporization 엔탈피가 있고, 퓨전은 합친 융합이죠, 그죠? 융합 엔탈피. 그 다음에 vaporization은 우리나라 말로 증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증발 엔탈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latent heat 나옵니다. latent heat가 있고 뭐 sensible heating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sensible heating은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현열 이렇게 되어 있더라. 현열 sensible heating. 여러분들 에너지는 주로 어디서 많이 다루겠습니까? 에너지 우리 건설 환경 말고 환경 관련돼서 다루겠죠, 그죠? 주로 많이 다루는 데가 화공, 그 다음에 기계 이런 데서 에너지 엄청 다루죠. 우리 앞에 매스 밸런스 많이 다루는 것처럼, 그죠? 얘들은 뭐 계속 매스 밸런스도 하지만 에너지 엄청 다루는 거예요. 현열이라고 한다. 센시블 히팅, 현열. 그 다음 레이턴트 히트는 뭐냐? 요거는 잠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열, 레이턴트 히트. 히팅이 아니라 이건 또 히트야. 히트. 피곤하게 써놨지, 그지? 그지? 갑자기 너 외워야지 뭐. 우리가 약자 아이가. 우리가 선진국이었으면 우리나라 말 촥 퍼졌을 텐데. 근데 우리가 힘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하지, 우리나라 말도 면접 가서 잘해야지, 영어도 점수 따야지, 한자도 알아야지, 제국어도 해야지. 그렇다고 전공 놓을 수 있나? 전공은 더 잘 받아야 되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해야지.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 그죠? 참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센시블 히팅은 뭐냐? 현열은 뭐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물질이 자 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죠? Substance changes temperature. 자, as heat is added. 자, 그러면 자, 열이 그죠? 첨가되면서 어떤 물질의 온도가 변할 때를 갖다가 우리는 갖다가 sensible heating이라고 한다. 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반대로 잠열의 경우는 뭐냐? 반대가 아니라 잠열의 경우는 뭐냐면은 자, 온도의 첨가, 온도의 변화, 온도의 추가가 온도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페이즈의 변화를 갖다 일으킬 때, 그죠? 즉 아이스크림이 녹거나 혹은 물이 끓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잠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틀리지? 센시블 히팅하고 레이턴트 히팅하고 약간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잠열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온도 열을 받아 가지고 열이 가해져 가지고 녹거나 물이 혹은 열을 받아서 끓거나 요럴 때의 에너지를 갖다가 레이턴트 히트라고 잠열이라고 하는데, 현열은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 물체의 어떤 그런 온도가 변할 때입니다. 온도가 변할 때. 알겠습니까? 잠열은 어떻게 돼요? 페이즈가 변하는 것이고, 현열은 온도가 변하는 것. 그죠?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떤 그런 페이즈가 변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경우는 M 곱하기 L로 쓸 수 있다. M은 질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L은 뭐냐? L은 여기서 레이턴트 히트에 L을 따가지고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또 나오죠, 그죠? 자, 아까 델타 H, 델타 U 전부 다 MC, 델타 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특별히 자, 우리가 관련된 자, 실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실용적인 환경 어떤 문제에 있어서 환경공학의 문제에 있어서 그죠?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런 플로우를 갖다가 플로우하고 어떤 그런 양, 유량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환경공학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발브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그런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MC 델타 T는 MC 델타 T인데 M 닷으로 하자. M 닷. 자, M 닷은 어떻게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 시스템의 어떤 그런 경계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스 플로우의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히 질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유체인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M 닷으로 쓰자. MC 델타 T로 보면 되는데,
유체일 경우도 있고 고체일 경우도 있고 기체일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환경, 우리 건설 환경에서는 주로 환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체일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특별히 M 다수로 보자 유량으로.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주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제는 진짜 실용적인 실제적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1법칙은 그런 어떤 하나의 개,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나 없어지는 에너지나 다 더하면 똑같다,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1법칙인데, 2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스템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다 체크해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안 맞더라 이거야. 제로가 안 된다 이거야. 제로가. 그죠? 회열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걸 갖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 자, 그 다음에 뭐 엔진 한번 그림을 한번 살짝 보고 갑시다. 엔진. 자, 이건 뭐냐? 핫 레저버. 핫 레저버. 레저버는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들 레이크하고 레이크하고 레저버하고 이건 뭐고? 레이크는 우리나라 말로 호수. 이거는 뭐고? 저수지. 그러네. 저수지는 호수보다 크나 작나? 아? 저수지가 더 작죠? 저수지가 더 작습니다. 이건 호소라고 합니다. 호소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비슷하게 봐도 되긴 되는데, 그 뭐죠? 제일 큰 호수가 뭐야? 지구상에 제일 큰 호수 어디 있노? 아유, 까먹었다. 사해 아니고, 사해는 바다잖아. 바다고 그 대드시고, 저 어디야? 소련에, 러시아에 있는 건 뭐지? 아이고, 까먹어버렸네. 응?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이 없어졌구나. 러시아에 있는 게 나도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다. 일본에 또 큰 호수가 있어요. 일본의 큰 호수. 뭡니까? 내가 일본에서 비와코라고 하죠. 뭐죠? 비와코. 우리나라 말고 비파호라고 읽는데 일본 말로 읽으면 비와코라고 합니다. 비와코. 그죠? 엄청 큰 호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거기서 공부했었는데 그 옆에 바로 큰 호수가 있었어. 거기 가보면은 저 끝이 안 보여. 바다야. 가보면 말 그대로 쭉 보면 바다입니다. 보트 타고 한 2시간 빙 돌아야지 겨우 도는 정도? 엄청 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크하고 레저버가 그런 차이가 있다. 내가 잘못 얘기했나? 레이크가 아마 크지 싶은데 레저버? 하여튼 호수는 큰 겁니다. 큰 경우를 호수라고 하고, 호소는 좀 작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호수 다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죠? 담수죠, 담수. 짠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민물이 들어가 있는 담수. 자, 그래서 이제 핫 레저버라고 하면 뜨거운 어떤 그 물이 담겨져 있는 탱크, 호수 이름이 아니고, 콜드는 찬 거다,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을 갖다 교환하는 히트 엔진이 있어. 히트 엔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차운 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뜨거운 거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 전달해주면 이놈이 다시 이쪽 찬 탱크로 보내. 그럼 이제 이 찬 탱크에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받은 에너지가 그대로 다 전달되느냐? 기관은 그대로 열을 막 운동을 하고 있지. 그러나 운동하는 사이에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일단 그림을 보고 한번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자, 그리고 가끔씩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 문제나 이렇게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그런 기관이 있다. 기계공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어떤 그런 열 에너지의 용량을 우리가 QH라고 하죠. 열 에너지. Q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그 버려지는 폐열의 양을 갖다가 QC라고 합시다. 발생되는 열은 QH, 버려지는 폐열은 QC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에 아까 따뜻한 데서 기관을 통해서 찬 데로 전달되는 중간에 W라는 그런 워크가 생기게 됐었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곤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이피션시, 효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발생되는 그런 열의 양분의 일률, 이렇게 W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H분의 W다. efficiency, 인율. efficiency는 이렇게 정의하고 QH분의 W로 정의하자. W로 정의하고 요거는 efficiency, 효율이다. 만약에 100이라는 열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기관이 100을 전부 다 워크로서 다 전달했다. 그러면 효율은 얼마가 됩니까? 100%.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르게 이런 효율의 누 맥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1-TH분의 TC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hot, 뜨거운 거분의 cold 얘기입니다. 그죠? 1 뜨거운 거분의 cold. 이 경우는 뭡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전달되는 경우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전달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지. 그지? TC분의 TH 해야 된다고. 알겠나? 근데 열은 어떻게 돼요? 차가운 데서 주로 뜨거운 데로 전달이 되나? 안 되죠? 주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그지? 자, QH분의 W 혹은 1-TH분의 TC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W는 주어지지. 1 W 뒤에 보면 예제가 나옵니다. 또 얘기를 하죠. 그죠? 자, W 정의를 한번 볼까요? 그냥 단순히 work라고 되어 있죠. 그죠? work 1입니다. 1. 여기서 W. 자, W는 뭘까요, 여러분들? W 뭐겠노? 예를 들어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전기 꼽으면 윙 돌아가죠. 돌아가서 움직이는 거죠. 그걸 그냥 work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단순히 wo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움직이잖아. 그죠? 뒤에 아마 예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그 다음 갑시다. 계속 K 그 다음에 R. 자, R K는 자 from Celsius to Kelvin. 자, 켈빈 온도가 되는 것이고 R은 랭킨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K는 어떻게 정의하냐? 이건 뭐 섭씨에다가 273.15 더한 거를 갖다 켈빈이라 정의하자고 약속한 것이고, R이라고 하는 랭킨 온도는 뭐냐? 화씨에다가 459.67을 더한 것을 갖다가 랭킨이라고 하자. 보통 그냥 뒤에 거 빼고, 그지? 273 더한 거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 459 더한 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일러, 그렇죠? 연력학 법칙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보일러죠. 보일러, 그죠? 보일러입니다. 자, 뭐 기름 보일러 혹은 뭐 가스 보일러 다 있겠지만 에너지로서 열이 가해지면은 보일러에서 그 열을 받아서 그대로 100% 전달해야 되는데 일을 하긴 하지만 100%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걸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 여기도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뭐냐? 보세요. 사실상 in fact에서 나옵니다. 자, since neither, 그 다음에 infinitely hot temperature, 그 다음 nor absolute zero temperature are possible. 그 부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since는 뭐 because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아주 그지? 온도가 무한히 증가하거나 또 온도가 절대 0도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실제 기관에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할 수 있다. 자, 실제 엔진이 100%의 효율을 가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면 전력학 제2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항상 0도가 유지되는 그런 기관, 또 온도를 올리면 무한정 계속 올라가는 기관,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왜? 중간에 열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연력학 제2법칙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나는
기름을 떼어가지고 너한테 무조건 100을 줬는데 걔가 계속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 전달 못하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100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100을 받아가지고 계속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지? 그지? 계속 올라가야 되지만 무한정 올라가는 보일러 온도는 없다는 겁니다. 온도 올라가면 녹아버리죠. 용융되잖아, 용융.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100% 받아서 전달되는 기관은 장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반대로 냉각도 마찬가지죠. 계속 냉각한다고 해서 계속 냉각되는 거 없다. 영도로 유지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역학 제2법칙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건 하나의 예제였는데 화력발전소. 보통 그래서 화력발전소 있잖아. 열 효율을 몇 프로로 얘기하냐면은 맥시멈 66% 이렇게 얘기해요. 66%. 그죠? 어떤 경우냐?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한 600도씨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시 앰비언트 템퍼러처 일반 여기 상시 대기 온도 20도로 가정할 때 아까 공식에 의해 가지고 효율을 계산해 보니까 맥시멈 한 66%밖에 안 된다.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떼고 석유 떼어 가지고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 효율이 몇 프로냐? 66%밖에 안 된다. 어디에? 왜? 이 공식에 의해서 그렇다 이거죠. 조건은 뭐냐? 600도씨하고 그 다음에 20도씨로 가정한 경우에 이렇다. 예를 내가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다. 근데 실제로 하면 66%가 맥시멈인데 66%까지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설명은 또 이렇게 나와. 40% 나오죠, 그죠? 40%, 뭐 33%, 뭐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쉽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간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예제를 꼬박꼬박 다 안 풀어도 돼요. 나중에 예제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볼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많이 풀면 좋긴 하죠, 그죠? 자, 어떤 거? 요거?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책도 한번 미리 읽어보면 좋아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까 이거 정의할 때 TH분의 TC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죠? 그럼 온도는 여기서는 지금 T니까 절대 온도잖아. 절대 온도는 켈빈이 되기 때문에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랭키는 아까 495를 더하면 된다고 했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let us estimate 한번 가정해보자, 예측해보자, 예측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최대 어떤 그런 효율을 갖다가 한번 예측해봅시다. 어떤 경우에 thermal power plant다. thermal power plant.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의 어떤 그런 열 효율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TH는 자 스팀의 온도입니다. 그죠? 보일러에서 보통 몇 도로 가정하냐? 600도씨로 가정하고. 또 TC는 스팀에서 막 발생되는 온도가 600도씨고 T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대기 온도란 말이에요. 대기 온도. 알겠나? 앰비언트 템퍼러처 하면 일반적인 대기 온도를 얘기합니다. 이걸 20도로 가정하자 이거죠. 그랬을 때에 열화력 발전소에서 막 발전을 해가지고 600도씩 만들었는데 그게 대기로 전달될 때 얼마나 효율이 전달되느냐 이걸 계산해보자 간단하게. 그러면 TH가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TC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 대기, 이게 뭐 대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차가운 물탱크도 될 수 있고 그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20도 이걸 600도로 가정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냥 T이기 때문에 273 다 더해서 계산하니까 0.66 나와서 효율이 66%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 뜻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에너지도 알아야 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매스 밸런스. 응? 매스 밸런스를 알고 나서 나중에 에너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도 알아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 열 전달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응? 아, 요 그림 잘 나와 있네. 자, 컨덕티브하고 컨벡티브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되겠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매스 트랜스퍼는 지난주까지 다 얘기했고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는 주로 세 가지의 케이스로 전달이 된다. 어떻게? 컨벡션의 경우, 컨벡션 자 맞고, 그 다음에 컨덕션 두 번째, 컨덕션. 세 번째 뭡니까? 레디에이션.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럼 레디에이션은 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좀 시켜보자 이놈들. 꿀먹은 내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힘도 좋고. 저 보자. 학번 높은 순서로 한번 시켜볼까? 혹시 여기 1사학번 있습니까? 1사학번이 대부분이죠. 13학번 있나? 13학번 몇 명 있네. 오, 많다야. 이건열이 어디 있노? 레디에이션이 뭐지? 건열아, 응? 잘 모르겠나? 모르겠으면 빨리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컨덕션은 뭐야? 컨벡션은 뭐지? 누구 또 물어보자. 자, 건열이가 몰랐으면 그 다음에 정윤환 안 왔나? 너 지난 시간에 안 왔네? 정윤환 뭐야? 세 개 중에 하나도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세 개 다 모르겠어. 뭐 모를 수도 있지. 정식이, 박정식이. 이게 현상인데 이 영어 해석을 한번, 이게 무슨 말일까? 방사. 비슷하긴 한데 방사능 레디오 액티브고, 그지? 방사능 위험한 거고 비슷하게 맞추긴 했는데. 자, 그럼 우리 여학우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여학생들 몇 명 있지? 1명, 2명, 3명 있네. 제일 저 뒤쪽에 임마리아 아니었나? 세 개 중에 아는 거 얘기해봐. 복사. 오케이. 또 컨덕션 이거 전도 맞아. 잘했다. 그럼 자, 하나만 더 맞춰봐. 컨벡션은 뭐야? 그렇죠. 두 개 맞췄습니다. 그죠? 잘했네. 남자들 쪽팔리게 왜 공부 하나 안 하고 여학생이 다 맞추는 후배들 맞죠? 레디에이션은 복사, 그죠? 카피가 아니고 복사. 그 다음에 컨덕션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컨벡션은 뭐냐면 대류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공간을 생각해 보자. 이게 우리가 유리로 된 공간이라 생각하자. 햇볕이 비치죠. 여러분 자동차 생각합시다. 자동차.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안에 따뜻해지고 나중에 여름에 엄청 뜨거워지지. 그건 무슨 현상 때문에 그러노? 이거 레디에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디에이션 때문에. 알겠습니까? 복사에 관련된 어떤 파장이 들어와가지고 안에 걸 뜨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밖의 온도 때문에 드는 게 아니라 태양에 있는 그런 복사 통과되는 것 때문에. 레디에이션, 이 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벽을. 요거 이 지금 그림에서 요거 네모로 된 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열을 갖다 전달할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어떤 물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콘크리트든지, 콘크리트도 열 전달하죠. 늦어서 그렇지. 금속보다. 그죠? 금속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투명한 뭐 예를 들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 레디에이션에 이래 가지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복사열이 되는 것이고. 컨덕션은 뭐냐?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이게 공기가 뜨겁죠, 그죠? 엄청 이쪽이 뜨겁다고 생각해봐요. 뜨거우면 뜨거운 온도가 이 물체를 통과해가지고 금속을 생각해봅시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혹은 유리 같은 거, 그죠? 갖다 대고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거로 생각하면 되지. 우리 저기 세라믹 주전자 같은 거 물 끓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열이 외부에서 확 전달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뜨거운 것이 접촉이 되면서 열이 확 전달이 되는 거야. 이게 전도. 됐나? 컨벡션은 대류지, 대류, 그죠? 대류는 뭡니까? 자, 여기서 환풍기가 아니라 세라믹 팬이 겨울에 틀었어. 뜨뜻한 공기 나오잖아. 휙 돌죠. 그럼 이 안에 공기가 뜨뜻해지는 거. 이게 그냥 대류, 컨벡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거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돼요. 라디에이션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게 더 열이 크다고 하셨는데, 들어와서 나가는 게 열이 크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나 내가? 아니 여러분들 그 자동차 생각하라는 거죠. 들어가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더 크다? 에너지가 더 크고 작고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에너지 열로 따지면 들어가는 열이 더 크다? 여기서는 레디에이션은 여러분들 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파장이겠죠. 파장. 그죠?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뜨뜻한 열이 있긴 한데 레디에이션이 열이 전달되는 거는 컨덕션이지. 레디에이션은 아니라고. 레디에이션은 파장으로 들어간다. 파장으로. 알겠습니까? 들어가는 열이 안에 있는 열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는 표현은 아니죠. 레디에이션의 경우에는. 그죠? 컨덕션의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더 크겠죠. 이쪽이 더 뜨뜻하고 여기에 만약에 백이 들어가는데 백이 그대로 다 전달이 안 되지. 왜? 열역학 제2법칙에서 표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백이라고 하면 이건 백이 될 수가 잘 없죠. 한참 오랫동안 지나야 백이 되거나. 그죠? 근데 레디에이션은 열이라기보다는 파장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나옵니다. 남다로 나옵니다. 남다. 파장으로 해서 그걸 뚫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여기서 막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것들이 잘 못 나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다시 나가면 좋은데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해가지고 또 뜨뜻해지는 거예요. 밖에보다. 자동차에서 차세우는 왜 뜨거워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컨덕션이나 컨벡션 때문은 아니에요. 레디에이션 때문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컨덕션은 있겠지. 위에 자동차 철판 뚜껑이 뜨뜻해지면 그 뜨거워진 것들이 그건 레디에이션이 통과 못하죠. 그건 레디에이션 통과 못하잖아. 파장이 철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유리 같은 경우 앞에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파장이 들어오는데 다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지는 겁니다. 차 안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심플 월이라고 했는데 심플 월은 파장이 통과할 수 있는 월을 여러분 유리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벽. 알았죠? 자, 그리고 뒤에 예제를 풀기 위해서인데 공식이 하나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유리벽을 통과하는 그지? 그런 열 전달률 유리벽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열의 어떤 전달 속도 그 열 전달 속도 이렇게 얘기합시다. 열 전달 속도 Q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하자. R분의 A 그 다음에 Ti-T0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R은 뭡니까? 자, 전체 thermal resistance 열저항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A는 자 면적 그 다음에 T는 온도겠죠. 그죠? T는 온도인데 벽의 한쪽 사이드에 있는 그런 공기의 온도를 TI라고 하고 그 다음에 ambient air는 뭡니까? 보통 일반 대기 온도 그러니까 TI, T0에서 어떤 쪽이 TI가 되고 어떤 쪽이 TO가 되겠어요? 응? 자, 그렇죠. TO가 오른쪽이 됩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열이 변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일반 대기하고 접해 있는 TI. 그죠? 이걸 ambient라고 한다. ambient 뜻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상시에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대기,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무슨 뭐 압력 이런 거 전부 다 ambient temperature, ambient pressure, ambient volume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 열 전달 속도는 열 전달률은 R분의 A Ti-T0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죠? 레디에이션.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레디에이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파장과 관련된 웨이브랭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웨이브랭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우냐? 왜 안 지워지지? 이렇게. 자, 라디오 웨이브에서 전파 이거 전부 내가 적어온 것이고. 자, radiant heat 복사열 전달은 자 파장이 반드시 들어가긴 여기서 남다 이게 파장이다. 파장 wavelength 그 다음에 V는 뭐야? frequency에서 주파수 몇 헤르츠냐? 헤르츠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통 람다의 단위는, 자, 우리도 이거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우리 환경에서 쓰는 람다는 단위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M 해서 M이 뭐야? 미터잖아, 미터. 그죠? 미터가 아니고 주로 나노미터를 많이 씁니다. 나노미터. 파장은 짧아요. 나노미터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터로 주어졌는데, 주로 웨이브랭스는 나노미터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는 전부 다 헤르츠를 그대로 쓰고 있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쫙 빛이 들어가서 이제 레디언트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냐면, 자, H 곱하기 V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데 H는 뭐냐? 플랑크의 상수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컨드, 이렇게 주어집니다. 값이. 이는 H 곱하기 V다. 그죠? 뭐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공식을 여러분들 외워서 문제를 잘 풀어라, 뭐 그런 것보다도 나는 요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림. 자, 여러분들 자, 이 기회에 여기 지금 태양빛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은 일단 여기 막대가 쭉 이렇게 왼쪽에 음영이 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확대된 것이 있는데, 봅시다. 왼쪽에가 뭡니까? 웨이브 랭스가 되는 거예요. 웨이브 랭스. 자, 웨이브 랭스는 우리나라 말로 파장입니다. 파장. 됐죠? 파장이에요. 그런데 자, 요 한번 보면은 엑스레이 돼 있고, 아랫부분이 파장이 짧죠, 그죠? 짧은 부분이 엑스레이. 그 다음에 울트라바이올릿이 뭐고? 자외선이죠. 그죠? 자외선. 그 다음에 비지블은 뜻이 뭡니까? 가시광. 그렇지. 훌륭하다. 그 다음에 인프레어드는 뭐고? 그렇지.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가 뭡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뭐고 저기? 우리 막 먹잖아. 전자레인지.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자레인지 쓰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밤에, 그죠? 적외선 망원경, 뭐 군사용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그때 해당하는 것이 적외선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파장은 뭐야? 1000 마이크로미터에서 주로 1 마이크로까지, 요까지가 해당하는 파장들이 전부 다 적외선 파장이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계를 만들 때 1 마이크로에서 1000 마이크로 정도의 파장의 어떤 그런 웨이브 랭스들만 흡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그때만 잘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지블은 주로 어떤 거냐? 0.1에서 1 사이에 위치한다. 0.1 마이크로미터는 몇 나노미터가 되지? 몇이고? 쉽게 얘기해봐. 0.1 마이크로미터는 몇 나노미터야? 1 나노미터가 몇 나노미터? 1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왜 이래? 뭐라 해삼네 이놈들이. 야, 1 마이크로미터가 몇 나노미터야? 아이씨, 어려운 건 나도 몰라요. 난 쉬운 거 묻는 거야. 내가 아는 거. 그래. 천하이가 천. 야, 1000 나노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 또 1000 마이크로미터는 몇? 그러면 1000 마이크로미터는 뭐 1 밀리미터 아이가? 됐나? 엄청 공부 많이 하는 모양이네. 머리가 1 마이크로미터는 1000 나노미터 아이가? 그러면 0.1 마이크로미터는 몇 나노미터? 100 나노미터 아이가? 됐지, 그죠? 그러니까 봐라, 이게 봐요. 여러분 봐봐라. 이게 1000 나노미터, 이게 100 나노미터지? 그러니까 그러면 가시광선 어떻게 되노? 가시광선은 100에서 1000 사이에 주로 위치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나노미터, 이게 지금 난 좀 마음에 안 드는, 이걸 나노미터로 표시하면 더 좋은데 마이크로 하니까 너희들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웨이브랭스는 주로 나노미터로 얘기 많이 합니다. 가시광 영역을 0.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시광 영역은 어떻게 돼? 100나노에서 1000나노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래서 가시광은 뭐고? 눈에 보이는 거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밖에 보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보이지? 응? 우리가 저렇게 인식하는 가시광의 파장들은 뭐다? 전부 다 0.1에서 요 사이다 이거죠.
요 사이에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전부 다 우리가 못 본다 이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태양빛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파장대밖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형광등 이거 보이지? 보이면 뭐야? 무조건 비지블이란 뜻이야. 알겠어? 안 보이면 비지블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그게 어떻게 된다고 범위가? 정확히 말하면 한 300 정도 이상이 됩니다. 300 나노에서 한 800 정도까지 갑니다. 파장이 그죠? 웨이블랭스가 300 나노에서 800 나노 정도 되는 것들만 우리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나나 너희들이나 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초음파 우리가 볼 수 있나? 초음파 여기가 가겠죠.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건강검진할 때 찍는 엑스레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단파장인 거야. 0.0001 마이크로미터. 이건 몇 나노야 그러면? 이거 0.1 나노죠. 그죠? 0.1 나노. 그러니까 0.1 나노 정도 되는 거야. 0.1 나노에서 1 나노 사이가 되는 거야. 엄청 짧은 거예요. 착! 안 보이지? 엑스레이 찍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이게 엑스레이가 된 거죠.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죠. 그죠? 자외선 뭡니까 여러분들? 자외선 살균할 때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퍼런 불빛, 보라색 불빛 소독기 있지? 그게 뭐냐면 자외선 소독기 적어놨죠. 그죠? 그거 뭐냐면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하는 장치를 자외선 소독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불빛이 뭐냐? 이 울트라바이올릿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 거.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254 나노미터. 254 나노미터. 0.254 마이크로미터. 그죠? 254 나노미터입니다. 이걸 쫙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들은 거의 다 사망한다 이거죠. 사망이 아니라 불활성화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얘가 있는데 네 이름 뭐고? 도환이한테 자외선을 쫙 줍니다. 얘가 하나의 미생물이라고 치면 그럼 얘가 딱 죽고 나서 보면 도환이야 생긴 게. 근데 도환아 하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불활성화 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자외선의 이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살균할 때 도환이가 하나의 박테리아고 치자. 자외선을 쏘면 미안하다. 자외선 쏘면 자외선은 형태는 그대로 놔둬요. 자외선 알겠습니까? 형태는 그대로 놔두는데 도환아 부르면 있잖아. 얘가 바보가 돼 있는 거야. 기능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자외선 역할인 것이고 염소는 어떻게 돼요? 염소를 내가 도환이한테 딱 뿌렸어. 어떻게 돼? 도환이가 없어지는 거야. 폭파되는 거죠. 그죠? 염소는 그렇게 죽이는, 염소의 살균은 그렇게 죽이는 것이고 자외선은 찡 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살균이라고 하지 않고 불활성화라고 하죠. 호대는 멀쩡한데 기능을 못하는 게 불활성화라. 그런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배우게 된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254 나노미터예요. 왜 식당에서 그지 자외선 소독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자외선의 그 254 파장을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해로운 미생물들은 전부 다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냥 다른 얘기 한 가지 하면 여러분 살균 많이 들어봤죠? 멸균이라는 말 들어봤나? 멸균이라는 말도 들어봤지? 살균은 영어로 뭡니까? disinfection이라고 합니다. disinfection. 살균은? 멸균은 뭐라고 하죠? sterilization이라고 합니다. sterilization. 나도 잘 발음 못하겠는데 하여튼 틀려요. 살균하고 멸균하고 틀립니다. 정의가 어떻게 돼요? 살균은 이거 아는 사람 혹시 있나? 2학년 중에서 3학년도 있지? 4학년도 있네. 야 정경용 어디 있노? 살균하고 멸균의 차이를 알고 있니? 여러분들 살균은 말 그대로 그지? 여러분들 균이 있잖아. 균이 있는데 균이 전부 다 100% 우리 사람한테 인체에 해로운 걸까요? 아니죠. 그죠? 유산균 같은 건 좋다고 그러잖아. 많이 먹으라고 하죠. 요새 유산균 붐이 일잖아. 그래서 균이 있지만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칩시다. 박테리아가 전부 다 우리한테 그지? 해로운 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살균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죽이는 것을 살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응? 균이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는데 어떤 적절한 처리를 하니까 해로운 게 죽더라. 열 처리를 하거나 자외선 처리하거나 염소 처리하니까 해로운 것이 주로 죽더라. 그런 경우를 살균이라고 한다. 이거. 즉 살균의 의의는 뭐냐? 해로운 균을 제거하는 것을 살균이라고 하자 이거죠. 뭐
좋은 놈이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원래 해로운 놈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행위를 갖다 살균이라고 하죠. 멸균은 뭐예요? 그렇죠. 싸그리 다 죽이는 겁니다. 멸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볼라는 해로우니까 죽여야지. 이건 살균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면 사람들, 의사들 수술할 때 많어. 소독하죠. 근데 그 소독이 결국은 뭐예요? 그 소독의 의미는 살균의 의미보다는 멸균입니다. 싹 다 죽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에볼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에볼라 소독할 때 사람 옷 입고 쭉 하는 거지. 그거는 모든 균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멸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더 실용적인 예를 들어보죠. 항상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사이언스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응용되고 있나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여기 CV에 가면은 편의점 가면 파는 우유 있지, 우유 같은 게 이렇게 포장을 한번 보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살균 제품 돼 있지, 그죠? 살균 제품. 뭐 135도씨에서 2초간 살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살균 제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팩이 테트라팩 포장돼 가지고 빡빡하게 오랫동안 보존되는 거 있지. 그걸 한번 봐봐. 그럼 뭐라고 적어놨어요? 두유 같은 거 뭐 봐보라고. 공기 안 들어가 있는 거, 흔들어도 소리 안 나는 거.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멸균 제품 돼 있어요. 왜?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면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다 죽여야 되지, 그지?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걔가 살아가지고 막 활동해가지고 가스 같은 거 막 나오잖아. 그러면 빵빵하게 부푸는 겁니다. 그럼 못 먹잖아.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싹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멸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그때 그 정도는 놔둬도 빵빵하게 안 부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건 뭡니까? 살균이다 이거지. 살균. 그러니까 135도씨에서 대체로 2초간 살균하면 우리 몸에 해로운 놈들은 대충 죽더라라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알아낸 거죠. 파스텔 같은 경우는 뭐야? 65도씨에서 30초간 살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 방법은 틀려도 그렇게 하면 다 죽더라. 그래서 살균, 멸균 차이를 알아라. 이런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환경을 공부하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하다 이렇게 울트라바이올렛 갖고, 그 다음 비집을 갖고, 자외선 갖고, 마이크로웨이브 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어떤 그런 파장에서 요 짧은 것만 이렇게 보고 좋아한다 이겁니다. 와, 햇볕이라 하고 막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 적외선도 맞고, 엑스레이도 맞고, 자외선도 맞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세면 안 된다고 하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트라바이올렛 때문에. 사람 세포도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잠깐 노출하면은 균은 죽는데 사람 몸도 세포로 돼 있잖아. 오래 있으면은 사람이 화상 입는 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입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환경에서 좋은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살균을 많이 합니다. 살균을 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하려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공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세요. 됐지요? 그래서 1장이 다 끝났습니다. 즉, 매스 트랜스퍼하고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블럼이 나옵니다. 프로블럼이. 자, 프로블럼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은 한 30문제 나오죠, 그죠? 30문제 나오는데 원래 숙제를 할 때는 나는 풀어오고 싶은 사람은 풀어오고 싶은 대로 풀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 풀어온 친구도 있었고 30문제 다 푸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 너희들 풀고 싶은 대로 풀어와. 얼마나 좋냐, 자유롭게. 내가 솔직히 내가 이걸 못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풀어오니까 다 30문제씩 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 봐.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30문제가 있는데 예전엔 짝수, 홀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많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 5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풀어오세요. 그러면 30문제 같으면 6개밖에 안 되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더 풀어와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의 경우 그대로 막 이렇게 연관되고 막 이렇게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번호를 지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몇 번 풀어라가 아니고 30문제 같으면 여러분들 6개 이상 풀어와야 되고, 40문제 같으면 8개 이상 풀어. 너희들 풀고 싶은 걸 풀어오라 해야죠. 알겠습니까? 알았지? 그러면 저는 교수님 1번부터 6번까지만 풀래요. 괜찮아. 뭐 문제 없어. 단 뭐지? 단 시험은 아무 데서나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여기에 유형이 틀리면 여러분 알아서 풀어라는 뜻인가요? 결국. 그러나 의무는 뭐냐? 오블리게이션은 뭐냐? 5분의 1 이상은 풀어와라. 됐지? 대출은 보통 2주 주겠습니다. 2주. 많이 줄게, 많이. 2주. 오늘 숙제를 내면 그 다음 주까지. 왜냐하면 너무 지난번에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하기 싫어요. 오래 지난번에. 원래 요거 1챕터 끝내고 그 다음 챕터 끝내기 전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기억에도 좀 남고. 그러면은 6문제만 풀어오면 숙제는 레포트는 낸 걸로 제가 채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괜찮지 않냐? 예제 풀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어줍니다. 내가 얘기 안 했구나. 문제 다 연습 문제도 내가 풀어줍니다. 언제? 시험 치기 전에. 중간에 안 풀어주고 시험 치기 전에 몰아서 풀어준 거야. 알았지? 예제 솔루션이 다 나와 있잖아. 이해가 잘하는데 어떤 거지 얘기해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제가 많죠. 지금 이거젠플이 1.16이 돼 있어. 근데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공식 얘기해주고 내가 설명해준 거 관련된 예제는 풀어보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넘어간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하고 넘어갔죠. 이런 것들은 예제를 풀면 좋은데 안 풀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연습 문제도 6개는 풀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책에 관련됐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네 연습 문제를 보니까 좀 책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데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단 뭐야? 5분의 1은 꼭 풀어와라 이런 뜻이지, 그지? 알겠나? 뭐라도. 그 다음 뭐 어떤 걸 못 풀었어? 응? 자, 여러분들 연습 문제 예제는 내가 시험 치기 전에 풀어줍니다. 다는 못 풀어주겠지. 시간이 안 되니까 콱콱콱 찍어서 풀어줄게요. 근데 예제는 풀이가 나와 있잖아. 그지?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디스커션 하세요. 스터디 하세요, 같이. 알겠습니까? 자, 내가 한 가지 더 팁을 알려주면, 나도 공부해봤지만 내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공부에 자신 있는 사람은 혼자 해도 돼.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나도 2학년 때 내 혼자 했거든. 내 혼자 그냥 했어. 내가 아는 거 안 가르쳐줘야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다 풀어봐야지. 3, 4학년 때는 내가 같이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친구를 일단 믿고, 야, 나는 1에서부터 5까지 풀어볼게. 너는 6에서부터 10까지 풀어와. 설명을 다 들어요, 그냥. 그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시간도 세이브하고 공부도 하는 시간도 줄이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면요 절대 성과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다 정체가 돼요. 그러나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요 진짜 잘 올라갑니다. 성과.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알겠나? 스터디 그룹이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혼자 30문제 다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 잘하는 친구들이야.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딱 솔루션 매뉴얼 찾아가지고. 근데 같이 하면요 시간이 줄잖아. 5분의 1, 6분의 1 줄잖아. 야, 근데 몇 번이냐고 빨리 얘기해봐. 1.5? 1.5 같으면 상당히 앞에 같은데. 1. 요거.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여기 설명이 1차라고 하라고 돼 있잖아. 그걸 모르겠다고? 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얘기했죠. 이 반응은 나는 0차로 가정하고 싶어요. 뭐 1차로 가정합니다. 2차로 가정합니다. 가정을 하고 시작해도 돼, 자기가. 문제 풀 때는. 이걸 여러분들 절대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은 정답이지만 문제를 볼 때 항상 의문심을 가지고 하천에서 오염물이 들어가서 오염물이 그렇게 없어지는 과정을 왜 1차로 꼭 가정해야 되지? 의문을 가지죠. 그러나 뭡니까? 진짜 정답은 뭐냐? 보통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출되어 가지고 분해되는 과정은 1차에 수렴하기 때문에 1차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다 외울 필요가 있나? 이건 설명이 그냥 다 된 거잖아. 최적에다가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농도에 관련되는데 농도가 0차면 제로승, 1차면 1승, 2차면 2승.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응?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들어. 응? 농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주로 몇 차 반응하고 관련됐다 그래서 0차지. 농도가 아주 높은 경우는 0차 반응하고 따라간다 그랬다. 아주 고농도가 있을 경우에는. 왜? 자, 너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43명이다. 빵이 43,000개 있다. 빵 먹으라 그러면 너희들끼리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안 싸우지. 많으니까. 그러네. 빵이 43개인데 야, 빵이 20개밖에 없다. 빵 먹으라 그러면 쳐다보고 싸우겠지. 그지? 왜?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농도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농도에 관련 없이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작은 경우에는, 그죠? 빵의 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뭐냐? 1차 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0차. 그럼 2차는 뭐예요? 2차는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빵도 있고, 뭐 쿠키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을 때, 그죠? 종류가 틀리지. 종류가 틀리다고 치면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받는 게 2차, 3차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염물질, 그냥 오염물질 하나를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에 다.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본다는 뜻이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뭐 궁금해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봐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여러분들 공학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호수가 있을 때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그 섞인 농도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오염물질이 이렇게 쭉 매스 밸런스에서 변화하는 농도, 그런 것들이, 요거는 풀어주겠습니다. 금방 풀려요. 여러분들 일단 고민을 하십시오.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연습 문제는 시험 치기 전에 풀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맞고 또 질문 있으면 해봐라.